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 오른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직후 주식 시장이 오히려 흔들린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좋은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이중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될 때 자산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짚어드립니다. 포트폴리오와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 매수가 아닌 리스크 관리와 변동성 관리까지 포함한 중장기 투자 시각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어떤 자산이 가장 먼저 반응할까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이클을 분석해보면 먼저 움직이는 건 주식이 아닙니다. 채권, 특히 국채 ETF가 금리 방향이 바뀌는 순간 선제적으로 가격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현실보다 수개월 앞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금리 인하 초입에 주식이 오히려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까요? 금리를 내린다는 건 중앙은행이 경제에 자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안에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시장이 이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자산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표 해석 능력이 단순 매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거 패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운율은 반복된다. 정확히 같은 모양으로 반복되진 않지만 구조적인 순서는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1년입니다. 연준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불과 한 해에 기준금리를 6.5%에서 1.75%까지 낮췄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주식이 크게 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S&P 500은 2002년 저점까지 약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 자체가 낙관론의 신호가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경향상 상대적으로 버텨준 자산은 국채 ETF로 대표되는 채권 자산이었습니다. 방어 자산과 달러 자산의 역할이 두드러진 구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8년입니다. 2007년 9월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2008년 하반기에 시장은 급격한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사이클에서 경향상 두드러진 점은 하나입니다. 금리 인하 초기에는 성장주 ETF보다 방어 자산과 배당주 ETF가 상대적으로 덜 흔들렸습니다. 금 ETF 같은 실물 자산이 완충 역할을 한 패턴이 이때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20년입니다. 코로나 충격이 터지자 연준은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 시기는 앞의 두 사례와 달랐습니다.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공급되면서 성장주 ETF 중심의 기술주 섹터가 가장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달러 자산과 성장주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다소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사이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이유, 속도, 당시 경기 상황에 따라 자산 시장의 반응이 전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등호 주식 매수라는 단순 공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채 ETF나 방어 자산을 줄이고 성장주 ETF 비중을 급격히 높이려는 판단이죠. 이 판단이 틀린 이유는 타이밍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이 이미 채권 가격 반등의 정점일 수 있습니다. 성장주 역시 이미 선반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공격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을 통한 비중 조정이 더 현명한 접근입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달러 자산이 반드시 약해진다는 생각입니다.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달러 자산의 수요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높아지는 국면도 존재합니다. 인하 속도가 느리거나 다른 나라, 통화의 약세가 겹치는 상황에서는 달러 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 측면에서 달러 자산 비중을 무조건 줄이는 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재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금리 인하기에 금 ETF는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금의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향상 금은 불확실성 프리미엄으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금리 인하 후 경기 회복, 국면이 확인되는 시점이 오면 오히려 금 ETF의 매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관찰됩니다. 방어 자산으로서 금 ETF는 리스크 관리 도구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제 2026년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연준 기준금리는 3.53, 75% 수준입니다. 연준의 공식 전망은 2026년 연간 1에서 2회 인하, 속도 조절 모드입니다. 기관별로는 모건 스탠리가 6월과 9월 두 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JP 모건은 동결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 가지 경로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점진적 인하입니다. 연준이 계획대로 연 12회 0.25%p씩 금리를 내리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자산 시장은 완만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할 자산은 중장기 국채 ETF입니다. 금리 방향이 아래를 향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주 ETF 역시 금리 하락기에 상대적 매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목할 지표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방향성과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하향 안정 여부입니다. 리스크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경우 성장주 ETF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재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트폴리오 내 성장주 비중을 분할 매수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기 둔화 가속입니다.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거나 소비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연준은 인하 횟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방어 자산의 비중을 선제적으로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금 ETF, 국채 ETF, 달러 자산의 역할이 커지고 경기 민감형 성장주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지표는 ISM 제조업 지수와 실업률 추이입니다. 자산 배분 측면에서 이 시나리오는 리밸런싱 방향을 위험, 자산 축소, 방어 자산 확대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 재상승입니다. 확률은 낮지만 배제할 수 없는 경로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지정학적 변수, 관세 정책 등으로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경우 연준이 인하를 멈추거나 속도를 극도로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일부 위원이 언급할 정도로 의견이 분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달러 자산과 단기 채권, 그리고 금 ETF의 방어적 역할이 가장 크게 부각됩니다. 성장주 ETF와 장기 채권 자산은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시나리오는 자산 배분의 유연성을 유지해두는 것, 즉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고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이제 실전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 비율을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지금 어느 자산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자산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자산별로 반응 속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변동성 관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이 70%를 넘고
채권 비중이 전혀 없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 완충 역할을 하는 자산이 없는 구조입니다. 국채 ETF를 포함한 채권 자산을 1020% 편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국채 ETF 비중을 선점할 시점인지 판단하십시오. 채권, 특히 국채 ETF는 금리 인하 사이클 초입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금리가 내려갈수록 기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는 역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중장기 투자 수익과 방어 자산의 역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몰아서 사는 것보다 한 개월에서 두 개월 간격으로 나누어 매수하는 분할 매수 전략이 변동성 관리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금 ETF로 불확실성 해지 비중을 확보하십시오. 포트폴리오 내 금 ETF는 방어 자산으로서 리스크 관리 목적에 부합합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금의 기회 비용이 줄어들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달러 불안 시 금 ETF의 방어적 매력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대비 515% 수준의 금 ETF 비중을 유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 ETF 역시 단기 변동성이 있으므로 분할 매수 방식이 적합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성장주 ETF와 배당주 ETF의 비중 배분을 국면에 맞게 설계하십시오. 금리 인하 환경은 성장주 ETF와 배당주 ETF 모두에게 우호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느 자산이 더 유리한지는 달라집니다. 금리 인하 초반에는 배당주 ETF가 현금 흐름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인하가 경기 회복 신호로 확인되는 중반 이후에는 성장주 ETF가 더 강하게 반응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우량주 중심 배당주 ETF 비중을 소폭 높이고 경기 회복 지표가 확인된 이후 성장주 ETF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리밸런싱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달러 자산 비중과 환율 리스크를 점검하십시오. 한국에 거주하는 투자자라면 달러 자산의 비중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화 자산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국내 경기 둔화나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달러 자산을 일정 비율 편입하는 것은 리스크 분산과 현금 흐름 측면 모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2030% 수준의 달러 자산 비중을 유지하는 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리밸런싱 주기와 실행 원칙을 미리 설정해 두십시오.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미루는 것이 리밸런싱입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처음 설계한 자산 배분 비율이 저절로 틀어집니다. 주식이 오르면 주식 비중이 올라가고 채권이 오르면 채권 비중이 올라가는 식으로 원래 설계한 리스크 관리 구조가 무너집니다. 3개월 또는 6개월 주기로 전체 비중을 점검하고 목표 비중과 실제 비중의 차이가 5%포인트 이상 벌어졌을 때 리밸런싱을 실행하는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처럼 자산 시장 흐름이 바뀌는 구간에서는 리밸런싱 빈도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전략적 현금 포지션을 항상 유지하십시오. 시장에서 기회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옵니다. 금리 인하기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때 현금 흐름이 확보된 투자자는 분할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1020%는 현금 또는 단기 채권, ETF 형태로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장기 투자 전략에서 리스크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 현금 포지션을 단순히 쉬고 있는 돈으로 보지 않고 기회 포착을 위한 전략적 자산 관리 수단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체크리스트.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채권, 현금, 대체 자산의 비중을 숫자로 확인했는가? 국채 ETF를 포함한 채권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가? 금 ETF 또는 실물 자산으로 구성된 방어 자산 비중이 설계되어 있는가? 달러 자산 편입 비율을 점검하고 환율 리스크를 고려했는가? 성장주 ETF와 배당주 ETF의 비중을 금리 사이클 국면에 맞게 배분했는가?
리밸런싱 주기와 실행 기준을 미리 정해두었는가? 전략적 현금 흐름 비율 10에서 20%를 유지하고 있는가? 각 시나리오, 즉 점진적, 인하,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따른 자산 대응 방향을 미리 설계해 두었는가? 중장기 투자 목표와 현재 포트폴리오 구조가 일치하는지 재확인했는가? 지금 보유 중인 자산이 기대 수익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구조 안에서 선택된 자산인가? 오늘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해서 주식이 즉각 오른다는 공식은 위험합니다. 과거 2001년, 2008년, 2020년 사이클은 각각 전혀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기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은 경향상 채권, 특히 국채 ETF입니다. 주식보다 먼저 움직이는 시장의 선행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달러 자산이 반드시 약해진다거나 금 ETF가 무조건 오른다는 착각은 리스크 관리를 방해합니다. 시나리오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넷째, 2026년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며 각 시나리오별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 방향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실전 전략의 핵심은 분할 매수, 리밸런싱 주기 설정, 현금 흐름 유지라는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앞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목은 금리 인하 전에 나타나는 신호 3가지입니다.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기 전 시장이 먼저 보내는 선행 지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구체적인 지표와 함께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자산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 흐름과 자산 배분 전략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임을 안내드립니다.